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고요. 미국 워싱턴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저는 한국에서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나름 괜찮게 나왔고 교원연금도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딸 미영이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국 와서 손주들 좀 도와주면서 같이 살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평생 살던 한국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딸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남편도 간호사인데 둘 다 일하느라 아이들 돌보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받으면 한국 연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착각을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이면 다 잘 살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뉴스로 보는 미국은 그랬어요. 복지도 좋고 노인들 지원도 잘 되어 있고 특히 소셜 시큐리티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이 들어도 걱정 없다고 들었거든요. 딸이 모든 이민 절차를 도와줬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영어도 어려웠지만 딸이 다 해주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2019년 봄 저는 가방 2개에 30년 교직 생활의 추억들을 담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설렜어요. 워싱턴 DC 공항이 그렇게 클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 마중 나와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진짜 함께 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딸네 집은 버지니아 교외에 있는 3베드룸 하우스였어요. 잔디밭도 있고 차고도 있고 한국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어요. 손주들도 예쁘고 사위도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하면서 지하 베이스먼트를 제 방으로 꾸며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 학교 데려다주고 점심 챙겨주고 딸이 일하는 동안 집안일도 도와주고 영어가 서툴러도 아이들이 천천히 가르쳐주니까 조금씩 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이것저것 사주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딸이 사회보장청에 데려가서 신청을 도와줬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200 정도라는 거예요. 처음엔 $1,200면 하나로 140만 원 정도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혼자 살 때 생활비가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1,200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일단 방 하나 얻으려면 최소 $800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남는 게 $400인데 그걸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 핸드폰비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딸네 집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독립하기로 했어요. 딸도 남편도 친절했지만 역시 며느리와 사위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이 커가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알아봐준 곳이 시니어 아파트였어요. 55세 이상만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월세가 $750였어요.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가는 셈이었지만 혼자 살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1베드룸에 작은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한국에서 혼자 살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니까 만족했어요. 문제는 정착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매달 $750 월세에 전기요금 $50, 인터넷 $40, 핸드폰 $35를 내고 나면 $325가 남아요. 이걸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셈이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했어요. 한국에서도 절약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미국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평소처럼 장을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80가 나오더라고요. 카트에 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우유 한 팩에 $4, 빵 한 봉지에 $3 50센트, 닭고기 1파운드에 $6. 하나하나는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모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80씩 쓰면 한 달에 $320예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325인데 식비만으로 거의 다 나가는 거였어요. 그럼 갑자기 약값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전략 생활이 시작됐어요. 세일하는 것만 사고 쿠폰도 열심히 모으고
한인마트에 가면 김치나 밑반찬을 조금씩 사서 밥이랑 먹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그래도 처음 1년은 버텼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급할 때마다 그걸 조금씩 빼서 썼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진짜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병원비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커버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일단 치과는 별도예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메디케어로는 안 됩니다. 별도 덴탈 보험이 있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를 내야 했어요. 안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돋보기 도수가 안 맞아서 새로 맞추려고 했더니 검사비 $150에 안경간 $300, 도합 $450였어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는데 메디케어로 할인받아도 한 달에 $8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네릭으로 바꿔서 그 정도예요. 처음에 처방받은 브랜드 약은 한 달에 $200가 넘더라고요. 2년째 되던 해 진짜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아파트 월세가 $800로 올랐어요. $50 인상인데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서 $50를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웃에 사는 한국 할머니가 푸드 스탬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술래씨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에요. 푸드 스탬프 받으면 한 달에 $200 정도 식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안 받으면 정말 굶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신청하러 가는 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서류 작성하면서 계속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승인받고 나니까 한숨 돌렸어요. 월 $190를 푸드 스탬프로 받게 됐거든요. 하지만 푸드 스탬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2년 반쯤 지나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거의 바닥나고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1,500나 나왔어요. 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좀 민망하지만 치과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딸은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 보내주긴 했지만 그 순간 정말 초라했어요. 70이 넘어서 딸에게 손 벌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를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걸 왜 몰랐을까? 딸도 나름 알려준 거였겠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하면 미국 생활 어때? 좋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응, 좋아라고 대답해요. 진짜 속마음을 어떻게 말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론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워라고 할 수 있나요? 스타벅스 커피가 $5예요. 제가 하루 쓸 수 있는 돈의 절반이에요. 한국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커피인데 여기서는 사치품이 돼버렸어요. 가끔 딸이 사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로 커피 한 잔 마실 때면 한 모금 한 모금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3년째 되던 해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니어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무료 점심도 주고 영어 수업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어려웠지만 한국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만난 김할머니는 저보다 5살 위인데 미국 온 지 10년 됐어요. 그분이 생활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술래야, 자존심 때문에 고생하지 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만든 제도들이야. 김할머니 말이 메디케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의료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해 봤더니 다행히 승인됐어요. 이제 치과비도 많이 절약되고 처방약비도 거의 안 들어가요. 리프트 LYFT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도 시니어 할인이 있더라고요. 버스 타기 어려울 때 종종 이용해요. 딸한테 부탁하기 미안할 때 유용해요. 지금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장도 보고 서로 밑반찬도 나눠 먹고 해요. 혼자 사니까 양 조절이 어려운데
나눠 먹으면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언제 한국 들어와?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왕복으로 1,500달러 정도 하는데 제게는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몇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거든요. 시니어 센터에서 한국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은 안 되지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알려준 건데 온라인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나 데이터 입력 일을 하면 용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달러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 한두 잔은 더 마실 수 있죠. 요즘은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힘들다는 말을 못했거든요.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딸도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게 해줘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미국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셜 시큐리티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미국은 복지가 좋아서 노인들이 살기 편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왔거든요. 현실은 달랐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여기에 의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는 어려워요. 특히 의료비는 정말 무서워요. 한번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알잖아요. 앞으로는 이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가끔 한국에서 보내온 뉴스를 보면 한국도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서 살든 나이 들어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국 생활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편안한 생활이 어려워요. 추가 수입이 있거나 자녀 지원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저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영어도 중요해요. 저는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관공서나 병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의료비도 미리 알아보세요. 메디케어가 모든 걸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과, 안과, 처방약, 보청기.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지금 저는 75세까지는 현재 상태로 버텨볼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너싱홈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어제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멕시코 할머니랑 스페인어 몇 마디 배웠어요. 홀러 시모 에스트? 이런 거요. 그분은 영어 못하고 저는 스페인어 못하는데 그래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가 돼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쏠쏠해요. 며칠 전에는 손주가 생일이라고 화상통화를 했어요. 케이크 불 끄는 걸 보여주면서 할머니 소원 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빈 소원은 건강이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 안 올 때면 한국에 있는 동창들 생각을 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계실까? 그런 생각하면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가 돼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로 봐요. 딸이 계정을 공유해줬거든요. 한국말 들으니까 향수병도 좀 덜해지고 시간도 잘 가요. 가끔 드라마 속 할머니들 보면 저분들은 자식들이 효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지난주에는 한인교회에도 나가봤어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거기서 만난 권사님이 혼자 살기 외롭죠?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절한 말씀이 고마웠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아마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혼자 사니까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 외로워요. 요즘 제 일과는 이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 먹고 아파트 단지 안을 30분 정도 걸어요.
운동도 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일 좀 하고 점심은 시니어 센터에서 먹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장을 보거나 해요.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뜨개질이나 간단한 운동을 해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나름 규칙적이에요. 큰 변화나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채워나가고 있어요. 가끔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아마 교원연금 받으면서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평범한 노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 손주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었겠죠. 화상통화로만 보는 것과 직접 안아주는 건 다르니까요. 가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 보낼 때면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점도 있구나 생각해요. 이제 곧 미국 온 지 5년이 돼요. 시간이 참 빨라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나름의 리듬이 생겼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이 예상보다 어려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도움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았고 세금도 내고 사회에 기여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도움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요즘 창가에 작은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상추랑 파 몇 포기인데 매일 조금씩 자라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따서 밥에 싸 먹으면 맛도 좋고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봐요. 오늘 아프지 않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져요.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도움받을 건 받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생활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딸이 사준 스타벅스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루씩 하루씩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예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론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워싱턴의 71세 할머니 박순례의 이야기입니다.